엔화가 슬그머니 강세로 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강달러 기조의 장기화는 만들어질 것 같다. 옛날보다 높은 환율은 분명히 유지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순환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은 존재할 것 같다. 자, 작년 4분기부터 그리고 또 트럼프 집권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 요즘에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환율이잖아요. 아, 네네.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수출을 먹고 사는다는 환율이 특히 중요한데 원달 환율 지금 좀 어떻게 지금 1,460원 정도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이게 강달러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고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 보시나요? 근데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결국엔 이런 거죠. 이제 환율은 결국에는 두 가지를 반영하는데요. 해당 국가의 성장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금리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죠. 어떤 국가가 성장을 압도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 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어져요. 투자하고 싶죠. 예,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 투자하고 싶어지면 달러를 사서 들어가야겠죠. 그럼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자금이 많으면 달러원 환율이 뛰는 케이스가 되죠. 두 번째는 그 나라의 금리가 높아지면 돼요. 그 나라의 금리라고 하면은 미국 금리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이인데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미국 금리보다 우리 금리가 높아야 되잖아요. 지금 뒤집어져 있어요.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오늘 날짜로 4.2%고요. 우리나라 금리가 2.7%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금리가 달러 갖고 있으면 4.2 주고 원화 갖고 있으면 2.7 주거든요. 그럼 달러 갖고 있어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이 압도적으로 강하고 금리가 높으면 그 나라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사이드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금리 차가 벌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성장도 보면 저는 이제 며칠 전에 한국은행 금통이 있었죠. 거기서 보면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많이 낮췄지 않습니까? 어떻게 낮췄죠? 1.5%로 낮췄어요. 1.5%.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요게 참 보면서 저도 씁쓸한데,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추세가 별로 안 좋습니다. 뭐냐면, 이 성장률 전망이라는 게 25년도 성장률 전망이 작년 초부터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에는 얼마 정도 봤냐면, 25년도에 2.1% 성장할 거야, 이렇게 봤거든요. 2.1에서 1.5. 예,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쭉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내려온 과정이, 그 과정을 좀 보셔야 돼요. 처음에 이제 2.1을 봤었는데, 이게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좀 반론하실 분들도 있지만, 이게 뭐 정확한 게 아니라, 설명하기 편하게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나라는요 2.0% 정도 성장하죠. 그러면 평타 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 학점으로 따지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냥 C+ 내지는 B-? C+면 평탄 아닌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할 반론의 여지가 있다고 좀 말씀드렸어요. 예. B뿔 A는 어려운 거니까 B0, B뿔 평타라고 하셔서. 그러면 합의해서 B-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B- 괜찮으세요? 바로 날카롭게 들어오십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이제 너 평점 받았는데 C야 평타 쳤네. 너 공부 좀 안 했구나 이렇게 얘기 많이 인정합니다. 하니까. 네, 인정합니다. 네. 자, 전문가의 말씀을 동의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그러면 2% 정도면 B-예요. 근데 2.1을 예상하니까 B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봤던 거예요. 작년 하반기 이제 작년 한 뭐 9월 정도 그 정도 봤는데 작년 11월에 트럼프 당선됐죠.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한국은행에서 전망치를 1.9로 낮췄어요. 트럼프 당선됐다고 왜 낮추지? 관세, 불확실성. 이제 그게 딱 나왔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비상계엄이 있었잖아요. 한 번 더 낮춰서 1.8이 됐어요. 기획재정부에서 1.8로 발표했거든요. 네, 2.1에서 1.9, 1.9에서 1.8. 그죠? 그 다음에 올해 초에요. 올해 1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1.6에서 1.7로 또 한 번 수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예고된 수정이었고, 이게 뭐냐면 이 정도인데 그 2월 달에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랬던 거고, 그게 1.5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2.0일 때 B-면 1.5잖아요. 제가 봤을 땐 거의 C-D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이 정도는 C-D풀 D죠. 그러니까 추세가 별로 안 좋죠. 두 번째는 자 그러면 1.5면은 어느 정도 레벨이냐 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돼요. 2000년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성적표가 있겠죠. GDP 성장률 성적표가. 그러면 25년간의 성적표입니다. 그 중에 제일 안 좋았던 때가 2020년도예요. 코로나 때. 코로나. 마이너스 0.7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안 좋았을 때가 2009년도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그렇죠. 그때 플러스 0.6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자, 그러면 코로나나 글로벌 금융위기나 성장률 낮은 거 이유가 그냥 딱 이해가 되죠. 이해되죠.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말고 가장 안 좋았을 때는 언제인데, 그런 위기를 제외하고 가장 안 좋았을 때가 언제인데 2023년도입니다. 1.4% 성장했습니다. 23년에 뭐 있었나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2년도에 미국이 금리 많이 올렸잖아요. 23년도에 우리나라 내수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중국 수출이 안 되면서 반도체 불황이었죠. 수출 내수가 동시에 깨지면서 1.4% 성장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성장이 굉장히 좀 부진했었어요. 네네. 근데 1.4가 그러면 위기 제외하면 25년간 최악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1.5를 찍고 들어온 겁니다. 참고로 시간 지나면 더 떨어져서 1.4로 나중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걱정이 있는데 딱 짚어주셔가지고. 근데 하나 이제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나 KDI처럼 우리나라 기관이 아니라 해외에서는 어떻게 볼까? 약간 궁금하지 않을까요? 왠지 더 낮을 것 같기도 하고. 빙고, 그죠? 왜냐면 우리나라 어쨌든 뭔가 수출 얘기할 때도 조금은 희망가, 의지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나라 기관이 맞기를 당연히 바라는 거고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외신에서 바라볼 때는 JP모건 같은 경우는 1.2 봐요. 예, 그럼 만약에 1.2 찍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2023년의 기록을 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최대 위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보면 성장률이 미국은 양호한데 우리나라는 둔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환율이 머금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딱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도 탄탄하고 물가도 높으니까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려고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장과 물가가 다 흔들리니까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시장에서는요, 언제 인하하냐의 문제지 인하한다 안 한다의 논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이번에 두세 차례 추가 인하를 요번을 포함해서 그 얘기를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금리는 내려가고 미국 금리는 버티고 있으면 앞으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좀 더 내릴 거라고 전망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미래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률의 격차도 있지만 금리의 격차도 있죠. 그럼 이 격차만큼을 무엇이 머금고 있느냐? 환율이 머금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은 케이스가 참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뒤집어 있는 케이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고환율 요거를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강달러가 좀 오래 지속될 확률도 있다는 거네요. 근데 저는 이제 강달러의 지속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강달러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되게 중요한데 과거보다 높은 레벨의 달러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 저는 그거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기 모멘텀이 우리가 미국보다 성장률이 앞설 가능성이요. 당분간은 좀 요원해 보여요. 그 얘기인즉슨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를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낮다는 거죠. 그러면 성장하고 금리의 격차가 높잖아요. 그럼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1200원 막 1200원 밑에 환율들 이런 쪽으로 돌아가는 거는요. 기대하기가 굉장히 기대 난망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1400원이라는 환율을 보면 미쳤어. 너무 높아. 요즘은 어떤 얘기 하냐면 1300원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왜 이렇게 내렸지?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작년에 1320원일 때 다들 뭐라고 했냐면 미친 환율이라고 했죠. 그렇죠. 환율 왜 이렇게 높냐고. 적응하는 거죠. 예, 그러면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이 1400원대의 환율, 1300원대의 환율, 요 환율에 어쩌면 꽤 오랜 기간 이제 익숙해지는 기간? 그럼 이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달러가 계속 올라요가 아니라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다. 그렇죠. 옛날보다 높은 환율이니까 그 장달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강달러 기조란 얘기는 어떻게 보면 강달러의 레벨이 꽤 넓잖아요. 예를 들어서 1300원 위가 강달러일 수도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렇죠. 그러면은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런 희망도 좀 가져봐요. 어떤 희망이냐면 잠깐만 보시죠. 제가 1.2% 성장률이 최악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2023년 이후 최악. 이제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애가 국어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너무 못 봐요. 그래서 계속 중간고사, 기말고사 D가 나와요. 그럼 얘는 이게 큰일이잖아요. 빨리 국어 점수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딱 등장해서 그 국어 전문가가 등장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학생은 올해도 D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연하겠죠. 공부 안 하면 당연히 D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겁니다. 이 학생은 올해도 1점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올해도 부진할 거야. 그럼 잠깐 보세요. 만약에 김 작가님이 학부모면, 그 아이의 학부모면 D 얘기를 들었어요. 국어. D 될 거야? 그럼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뭘 하겠죠. 일단 과외도 시키고. 그렇죠. 학원 뺑뺑이 돌리고. 그렇죠. 몽둥이 하나 준비하고. 그렇죠. 스파르타. 그렇죠. 요즘도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시켰더니 국어가 C가 됐어요. 국어가 C가 되면 갑자기 이제 제가 그 선생님 찾아가는 거죠. 국어 전문가라면서 너 D랬잖아. C 나왔잖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 1.2가 나오죠. 그러면 명분을 만들어줘요. 어떤 명분이냐면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느니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에서 예상은 뭐냐면 이번에 금리 인하 해주고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같이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금리를 인하하되 앞으로는 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매파적 금리 인하인데 그게 아니라 시장이 생각하는 거고 저희도 비슷해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추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럼 이제 추경이 지금 뭐 20조냐, 25조냐, 35조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논의는요,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데 대한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니까 추경을 할까 말까의 논의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를 하고 언제 할까? 요 논의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기대겠지만 추경이 뭐 2분기나 3분기 초 정도에 만약 집행이 되면 금리 인하에 추경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성장률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제고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안 좋게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애가 D가 나올 거야 이렇게 찍고 들어가면 C로 끝날 수 있고요. 얘는 올해도 무조건 A야 하면서 방심하잖아요. 그럼 꺾여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도 2024년도가 2.0으로 끝났거든요. 성장률이. 연초 전망이 2.5나 2.6까지 봤었어요. 그럼 2.6이면 오, 야 A-까지는 올라오네 이러니까 학원 안 바꿔줘. 과외 안 붙였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 성장 모멘텀도 좋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안 좋아지만 조금씩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이요 고금리의 강달러 페어를 잡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이 고금리의 강달러 페어를 오래 잡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성장률이 조금은 둔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죠. 우리가 이제 마켓을 볼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게 있죠.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아지는 것, 나빠지는 건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좋죠. 한국은 나쁘다고 쳐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로직으로는 한국은 나쁘지만 약간은 좋아진다. 미국은 너무 좋지만 살짝 안 좋아진다? 그러면 둘의 갭이 이렇게 컸었는데 이 갭이 좁아지겠죠. 성장의 갭이. 그러면 달러가, 그 강했던 기세등등하던 달러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살짝 숨을 죽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성장에 대한 관점을 보면은 이제 달러가 지금 굉장히 강하지만 이 굉장히 강했던 달러가 살짝 숨을 죽이는 모습은 나타난다. 근데 이런 거죠. 야, 그러면 달러가 확 빠지겠네? 그럼 그게 약달러 기조잖아요. 근데 저는 무슨 말씀 드렸냐면 강달러 기조의 장기화는 만들어질 것 같다. 옛날보다 높은 환율은 분명히 유지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순환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은 존재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요즘 환율이 뜨겁다 보니까 서점가에서도 환율 관련 책들이 나오고 있던데 마침 또 단장님이 환율의 대전환, 뭔가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제목의 책이 나왔는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왜냐하면 또 단장님이 베스트셀러 제조기이시기 때문에 이 책에 좀 그러면 어떤 내용 담고 있는 거죠? 이제 제목 그대로예요. 이제 결국에는 대전환이라는 건 뭔가 중기적 긴 호흡에서의 큰 변환이 나타난다라는 의미가 되죠. 근데 그 앞에 이제 환율이라고 붙였는데 이 환율에서 제가 타겟으로 잡은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달러고요. 두 번째는 엔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입니다. 네, 그래서 부제도 밑에 이제 카피가 주식도 부동산도 불안한 지금 부자들은 왜 달러, 엔, 금에 주목하는가? 엔을 주목하고 있어요. 네. 여기 자세한 이야기 한번 좀 해주십시오. 달러, 금은 많이 들었는데 엔은 또 제가 처음 듣네요. 이제 엔화에 대해서 좀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게 무언가 지금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엔화를 바라볼 때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의 김 작가님을 바라보면 어쩌면 제가 김 작가님에 대해서 이 내면을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죠. 그 내면은 사실 김 작가님의 과거가 쌓여가지고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일본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미래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 이제 현재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본의 현재는 물가의 상승입니다. 물가가 높아지고 있는데 일본 물가가 우리나라 물가보다 높아요. 진짜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작가님 놀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지난주 일본 갔다 왔는데 교토에 풀코스 마라톤. 우리 이제 재테크 쪽에서 많이 아시는 김강석 교수님, 박철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김상윤 교수님, 이제 부일라님 이렇게 슈퍼김 이중 세무사님까지 교토 풀코스. 어떤 분들은 풀코스 뛰고 어떤 분들은 하프 뛰고. 이게 물가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았는데?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일본 물가를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엔화가 아직은 옛날보다 약하죠. 근데 일본 내에서는 엔화 표시로 해서의 자산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물가의 상승이 꽤 높은데요. 그중에 쌀 가격 상승 같은 게 심각해요. 이게 잠깐 생각해 보시면요. 일본 사람들은요. 30년간 디플레이션을 겪었어요. 그럼 30년간 디플레이션을 겪잖아요. 그러면 보통 40대가 경제활동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나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40대는 10살 때부터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디플레이션 속에 익숙해졌을 거지 않습니까? 물가가 오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평생. 근데 갑자기 물가가 팍팍 뛰면. 근데 그것도 쌀이 뛰어요. 쌀은 모든 사람의 주식이죠, 일본에서. 그러면 이거는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몇 번 겪어봤던 사람들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겪어보지도 못했던 디플레이션에서 살았던 사람들하고 인플레이션을 만났을 때
느낌이 누가 더 고통이 클까? 아, 못 느낀 사람들이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요, 작년에 기시다 내각이 이제 무너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시바 내각으로 바뀌었는데, 네. 이 기시다가 사실은 3년간 했는데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 게, 일본 증시를 전고점으로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에 그 점 넘겼어요. 일본 증시 좋았잖아요. 예. 그리고 디플레이션의 수렁에서 빼냈어요. 그러면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활약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내 지지율이 20%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뭘로 해석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고통이 높아지니까 사실 작년에 바이든도 물러난 이유가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결론은 인플레이션이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이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물가가 왜 올랐는데? 라고 하니까 역으로 갔더니 엔화가 약해서요. 엔화가 너무 약해요.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물가를 자극하거든요. 그럼 엔화가 왜 약한데? 금리가 낮아서요.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요. 아,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되잖아. 그럼 엔화가 강세로 가고, 그럼 물가를 잡잖아. 너무 심플한 로직이지 않습니까? 심플하죠. 그럼 금리 올려. 엔화 강세, 물가 해결. 이렇게 쭉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현재예요. 근데 문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과거가 있어요. 과거가 뭐냐면, 일본이 30년간 디플레이션 속에 살았던 과거예요. 네. 너무 불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30년간 불황이지만 기회가 있었겠죠. 무언가 이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그 가장 큰 기회가 언제 있었냐면 2000년도에 있었어요. 2000년도에 이 닷컴 버블도 있고 일본 경기도 좀 올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 7월에 일본 경기가 보글보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가지고 물가도 올라오고 경기도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금리 인상을 했어요. 빵 하고 금리 인상했더니 그 연약한 새싹이 자라는데 이걸 자른 거죠. 그래서 훅 주저앉아가지고요, 7년을 더 고생해요. 2007년도에 한 번 또 보글보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또 일본은행에서 인플레이션 하면서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빵 하고 주저앉아요. 그래서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했다가 무너졌었던 경험이 있어요. 요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일본 당국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크다라는 게 1번이죠. 예. 두 번째 과거는요, 일본이 엔화가 강할 때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일본이 엔화가 특히 강했던 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는 95년도예요. 95년도 1월 달에 일본 엔화가 슈퍼행고를 겪거든요. 그 두 번째는 2011년도 3월 달에 슈퍼행고였어요. 그럼 이때 뭐가 공통점이냐? 95년도 1월 달에는요, 고베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1년도 3월 달에는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어요. 일본은 하도 옛날부터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저금리 체제가 이어지면, 우리 이제 보험사 있잖아요. 보험사는 많은 분들한테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이걸로 자금을 굴리고 있어요.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보험료 받은 걸 불려야죠. 그러다 여기서 사고가 나서 보험금 주세요 하면 여기서 띄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보험료 받은 걸? 그럼 금리가 높은 곳에 투자해야 되죠. 근데 일본은 이미 옛날부터 제로금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해외 투자한 거죠. 해외로 자금이 나가 있었던 거죠. 그게 다른 나라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 그걸 이제 가져가면 이자가 붙는다고 해서 캐리라고 하거든요. 가져간다고 해서 N을 들고 나가가지고 거기다 투자한 거죠. 그게 N캐리 트레이드예요. 자, 그래서 해외에 자금들이 쫙 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진이 났어요. 그것도 큰 지진이. 그러면은 일본계 상해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많이 줘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 딱 봐도 많이 줄 것 같은데, 자산은 그 돈은 다 어디 있죠? 해외에 있어요. 해외에 있어. 그럼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팔고, 해외에서 그 팔고 받은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돌아와야죠. 그럼 시중에서 달러를 팔면서 엔화를 막 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되죠. 그럼 시중에 글로벌리 돌던 엔화가 일본으로 함몰돼 들어오잖아요. 그럼 슈퍼행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고베 대지진 때, 그 다음에 동일본 대지진 때. 이 두 번의 아픈 기억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에서도 트라우마가 있고 엔화가 강세인 것도 트라우마가 있죠.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그 과거가 있어요. 엔화 강세하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일본 당국이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과거 때문에.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물가가 높잖아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엔화 약세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려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럼 엔 강세하고 금리 인상 페어를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드를 두 개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은 과거를 보면 엔 강세와 금리 인상이 무서운데, 네, 그 두 개를 다 가져가야 된다. 지금 그걸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골로 가긴 싫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일본 당국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3월 달에는요,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때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너무 이제 엔화 약세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하도 고심을 하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금리를 인상했어요. 네. 근데 금리를 인상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괜찮아? 물어보는 거죠. 아프지 않지? 그리고 이거 큰 거 아니야? 그리고 언제든지 힘들면 내가 또 이렇게 도와줄 거야. 네. 걱정하지 말고 도너리 BFP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너무너무 시장을 열심히 달래주면서 간신히 금리 인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걸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야, 여기는 바보구나. 우리를 잡을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한대. 그럼 이거 뭐 금리 인상을 많이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리죠. 그랬더니 작년 3월에 금리 인상했는데 24년도 3월에 금리 인상한 다음엔 엔화가 약세였어요. 뜨아죠. 그럼 이제 사실상 엔화의 약간이라도 약세 기조를 막고 살짝 강세 만들어 보려고 금리 인상했는데 오히려 더 약세가 심해지니까 일본은행 입장에서 카드 하나 날린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엔화가 훨씬 약해지면서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엔화가 이제 원화로 얼마였냐면 850원까지 내려가요. 우리가 이제 일본 수출이 아니라 일본 여행 가기 정말 좋았죠. 그게 작년도 5월, 6월이었거든요. 야, 그럼 이거 어떡하냐. 일본 당국 당황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은행이 이를 악물어요. 이거 답 안 나온다. 혼을 내야겠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작년 7월에 해요. 기습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더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2000년도하고 2007년도보다 더 올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 아까 그 두 번의 트라우마. 콜. 얼마든지. 왜냐면 일본은 달라졌어요. 일본은 이제 성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깜짝 놀라죠. 그랬더니 일본 시장에서 금리가 많이 오를 거란 기대가 생겨요. 그때 일본 국채 금리가 확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필이면 때가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혹시 작년에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 샤메 법칙 이런 얘기 하셨던 분 얘기했었죠. 예. 사실 그 매크로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지표는 아닌데 작년에 샤메 법칙 엄청 얘기 나왔거든요. 그 얘기 나온 게 이제 샴도 자기가 이게 이렇게 유명해질지 몰랐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샴의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딱 하필 그때가 미국 경기가 급격히 둔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타이밍이 겹쳤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필이면 타이밍이 내가 이 약 물고 금리 올리려는데 저기가 경기 침체 온다면서 확 금리가 내려갈 때예요. 요즘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 그런 겁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많은 분들 관심 있으니까 트럼프가 비트코인 대통령 되고 이제 원래 언급할 것처럼 언급 하나도 안 하더니 거기에 갑자기 유진 파마 교수랑 빌 게이츠가 비트코인 쓸모없다, 빵원 된다 이야기하고 거기에 갑자기 비트코인 2조 원의 해킹 사건까지 벌어지는 이 묘한 타이밍들이 겹치는 얘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이 길 가다가 짜증나가지고 시험 망친 다음에 짜증나가지고 돌을 찼더니 선생님한테 맞은 거죠. 지나가던. 그런 그 사건이 두 개가 겹치니까요. 일본 금리는 빠르게 올라갈 것 같은데 미국 금리는 빠르게 내려올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국 간의 금리 차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투자하는 매력이 확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러면 일본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세력은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줄어들죠. 그럼 투자는 내가 산 걸 뒤에서 누군가 사주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근데 들어오려는 사람이 줄어들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군이 안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스마트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빠져나와야죠.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오려면 미국의 자산을 팔고 그렇게 받은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먼저 슬그머니 나와야 되죠. 근데 슬그머니 나가는데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유튜브의 시대죠. 유튜브의 시대. 그러면 이제 뭐 김작가 TV에서도 엔캐리 청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엔캐리 청산 막 나오면 그때 엔캐리 제가 몰래 나가려고 하는데 엔캐리 청산 이러면 다른 애들도 한꺼번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느낌일 거예요.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거 빠져나가니까. 그때 시장 좀 출렁했죠. 그렇죠. 그게 작년에 엔캐리 청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건 두 개의 모순인 거죠. 지금을 보면 금리 인상도 해야 되고 엔화 강세도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의 트라우마는 엔화 강세 시기나 금리가 인상됐던 시기에 너무 안 좋았던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둘 사이에서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본 엔화가 그런 과거를 갖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요, 어떤 게 있냐면 엔화 강세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강세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빠르게 강세로 가는 게 좋습니까? 아주 완만하게 컨트롤 하에서 살짝 강세로 갔다 안 좋으면 돌리고 강세로 갔다 안 좋으면 당연히 후자겠죠.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언더 컨트롤, 통제 하에 엔화 강세를 질서 정연한 엔 강세를 원하겠죠. 그러면 질서 정연한 엔 강세를 가려면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까? 잘 보세요. 지금 저도 많은 투자자분들, 유튜브가 발달하니까 많은 투자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엔화 오르겠죠. 다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논리가 간단하죠. 엔 약세가 이제 한계 온 거예요. 엔 약세가 한계 오면 엔 강세죠. 그래서 다들 엔 강세 오나? 엔 강세 오나? 다 그걸 쳐다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일본이 등 떠밀려서 엔 강세로 나온 거예요. 그럼 무슨 느낌이 들죠? 엔 강세 온다 하면서 다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엔 강세가 되게 빨라져요. 그럼 엔화가 탁 튀어버리거든요. 순식간에. 이거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엔 강세로 가고 싶은데 천천히 가고 싶잖아요. 천천히 가고 싶은데 너도 나도 관심 가지면서 쏟아져 들어오면 엔 강세가 너무 빨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옛날에 어떤 연예인분 짤에 뭐가 나오냐면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아무도 날 몰랐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진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결국은 이거죠.
일본 당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N 강세는 좋은데 아무도 N 강세에 관심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유튜브에서도 얘기 안 하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N 강세로 컨트롤 하에 언더 컨트롤 하에 천천히 N 강세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최근에 보면 엔화가 이제 970원 이렇게 올라오니까 다시 엔화에 대한 관심이 확 올라왔거든요. 근데 950원, 60원까지는요 또 조용했었어요. 잠깐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작년도 엔화 차트예요. 작년도 엔화 차트인데 제가 까만색 동그라미 쳐놓은 게 있죠. 여기. 그날이 엔켈이 청산되던 날입니다. 엔화가 탁 튀었죠. 이게 잠깐만 다시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요거 보이시죠? 요게 그때 이제 일본 엔화가 850원까지 빠졌을 때 그때예요. 일본 여행 가기 좋을 때. 3월에 금리 인상했는데도 쫙 내려왔죠. 자, 이제 이게 근데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8월 5일 날, 작년도 8월 5일 날 엔켈이 청산하면서 탁 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965원까지 900원에서 965원까지 순식간에 튀었거든요. 그럼 60원이 한꺼번에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중력을 거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경제의 법칙에서는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샤프가 100만 원입니다. 이러면 아무도 안 살 거 아닙니까? 수요가 없죠. 근데 그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엔화가요. 순식간에 탁 튀죠. 엔화가 이게 순식간에 탁 튀면 엔화를 더 사고 싶어져요. 왠지 아세요?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그날이 왔다. 그날이 오면 덩실덩실 춤을 추리. 확 몰려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N 강세를 용인해버리면 하늘로 떠요. 그렇죠. 속도가 되게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딱 이걸 본 다음에 일본 당국도 당황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 금리 인상 많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세게 갔다가 이때 뚜껑을 딱 닫아버려요. 그래서 금리 인상 포기. 맞다. 그럼 코멘트를 했었죠. 예, 그랬더니 엔화가 훅 내려오죠. 자, 그럼 그때 여기서 샀던 분들은 여기로 거의 원위치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으아 하면서 거의 그날로 돌아왔죠. 힘이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요? 예, 지쳤겠죠. 다시 올라가. 그 다음에 슬슬슬 올라온 거죠. 자, 그럼 잠깐 볼게요. 그래서 슬슬슬 올라와서 950원까지 올라왔는데 적어도 비슷한 레벨로 와도요. 엔화를 당장 사야겠다라는 그 급한 마음 있죠. 그건 별로 안 들어요. 그때랑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레벨인데도 빨리 사야지. 왜냐하면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엔화가 이렇게 변동성 높게 탁 뛰죠. 그러면 더 사고 싶어요. 근데 슬슬슬슬슬슬 천천히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엔화는 아닌 것 같아 하면서 포기하고 있을 때 어느새 보니까 올라와 있잖아요. 맞아.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 강세는 원하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어. 일본 당국에서는 이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질서정연한 엔화의 강세. 예, 이게 이제 일본 당국이 원하는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엔화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보시죠.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N 강세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는데 그게 매우 완만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럼 그 기간이요. 생각보다 길 수 있어요. 생각보다 길 수 있어요. 참고로 2011년도에 슈퍼엔고가 왔을 때 이거 엔화 너무 세니까 전 세계 국가들 G7이 붙어가지고 엔화 강세를 갖다 엔화 약세로 돌리려고 했거든요. 돌리는데 2년 걸렸어요. 그렇게 엔화를 퍼부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년 걸린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돌아설 때 조금만 나가잖아요. 그럼 시장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N 강세를. 그럼 확 들어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또 속도 조절. 살짝 나갔다 돌리고 살짝 나갔다 돌리고 살짝 나갔다 돌리고 이걸 반복해 가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좀 기대가 떨어질 때면 슬쩍 올라오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죠. 그럼 방심하고 있을 때 쓱 들어오고 방심하고 있을 때 쓱 들어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느린 형태의 강세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바로 이 질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N 사요? 단기로 사면은요, 요렇게 샀다가 요렇게 팔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요렇게 샀다가 원점 돌아오면 여기서 던지겠죠. 아, 엔화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실수 할 수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개인 투자자는요, 단기적인 환차익을 보면서 외화에 투자하는 거 되게 힘든 겁니다. 그거 하면 망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게다가 환전 수수료까지 딱 감안하면서 방향을 맞춰서 단기에 환차익을 얻는다? 이거 쉽지 않아요. 참고로 환율은 귀신도 모릅니다. 환율이 어려운 이유는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가 조작국 들어보셨어요? 금리 조작국도 거의 없어요. 환율 조작국 들어보셨어요? 많이 좀 들어봤는데. 일본에서, 미국에서도 경고 그렇죠. 주고 뭐 하지 않았나요? 예. 3년 전, 2019년도에는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규정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환율은 주가하고 금리하고 달라요. 코스피 지수가 2% 오른다? 미국이나 일본 신경 안 써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 오른다? 미국이나 일본 신경 안 써요. 근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른다? 신경 쓰죠. 관련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환율이라는 건 상대 가치고요. 분배를 결정해요. 내가 환율이 약하지, 내 나라 통화가 약하면 수출할 때 유리해져요. 그럼 상대편이 불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해요. 그래서 G20에서도요. 환율이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쏠리죠. 그러면 들어와서 때려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걸 보셔야 되는 거죠. 환율은 시장의 원리도 있지만 쏠렸을 때 반대급부가 개입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쏠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갑자기 제가
관심도 없던 엔화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럴 때가 쏠릴 때입니다. 이런 거죠. 팍 들 때. 그럼 요럴 때 뚜껑 덮어요. 네. 예, 그래서 단기로 한 차익을 생각하면서 가지 마시고요. 긴 호흡에서 5년, 10년 정도? 자,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하는 이유는 미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를 내년까지 해서 떼돈 벌고 나올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산 투자했으니까. 그러면 5년, 10년을 가져가는 포트폴리오인데 거기에 일본 엔화 강세가 완만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 그 확률만큼을 내 자산에다가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담아놓는 거죠. 긴 호흡으로. 그러면 단기로 지금 높다 낮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긴 호흡으로 5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높은 추세에 있지 않겠어?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로 한 차익을 얻으려고 딱 들어가시면은 불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긴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슬그머니 강세로 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에 N을 일부 담아간다? 네. 그거는 저는 유효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 N을 일부 담아간다라는 코멘트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책의 그 카피처럼 주식도 부동산도 불안한 지금 부자들은 왜 달러, N, 금에 주목하는가 해서 나머지 달러, 금도 일부를 담아간다라는 의미로 지금 달러, N, 금이 좀 크게 장막 피셔야 된 거겠죠? 네, 그렇죠.